폐차장 구석 녹슨 승용차 안에서 두 아이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후 6시 해질녘의 폐차장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부서진 차들 사이로 쓰레기가 나뒹굴고 녹물이 흐르는 차체에서는 쇳가루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남매는 서로를 껴안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는 11살쯤 돼 보였고 여자아이는 9살 정도였습니다. 두 아이 모두 얼굴은 때로 범벅이었고 옷은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폐차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강민재 52세, 서울 강남 테헤란로 65층 민성그룹 본사 빌딩의 최상층에 집무실을 둔 재계 거물이었습니다. 검은색 맞춤 정장에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이곳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비서 2명이 뒤따랐지만 그는 손짓으로 그들을 멈춰 세웠습니다. 강민재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15년 전 아내와 쌍둥이 아들, 딸을 태운 차가 추락한 바로 그 고속도로 인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따라 발걸음이 이곳으로 향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우연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폐차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간 그는 멈춰 섰습니다. 녹슨 승용차 뒷좌석에 두 아이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품에 안고 낡은 담요 한 장으로 몸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그 윤곽, 그 눈빛. 15년 전 그날 타오르는 차 안에서 본 쌍둥이의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민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아니, 이건 환각일 것입니다.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일 것입니다.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그 기억이 실체가 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거기 있었습니다. 살아 숨쉬며 남자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강민재와 눈이 마주쳤고 아이는 화들짝 놀라 여자아이를 깨웠습니다. 두 아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차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강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누구니? 여자아이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아저씨.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떠날게요. 여기서 자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강민재의 시선이 남자아이의 목덜미로 향했습니다. 낡은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피부에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울퉁불퉁하고 붉은 흉터. 15년 전 불타는 차에서 아들을 끌어낼 때 그 아이의 목덜미에 남았을 바로 그 흉터. 강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환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걷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확실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연히 여기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내일 아침 일찍 떠날게요. 여자아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아이는 오빠의 팔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자아이도 겁먹은 표정이었지만 여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강민재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무섭지 않아. 나는 그냥 지나가다가 너희를 본 거야. 여자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진짜예요. 그냥 잘 곳이 없어서. 강민재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폐차장에서 잔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한겨울도 아닌데, 아니 한겨울이라면
더 큰일이었을 것입니다. 강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여자아이의 얼굴에 묻은 때를 닦아주려 했지만 아이는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아저씨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남자아이가 강민재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린아이답지 않게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강민재는 물었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남자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어요. 강민재는 숨이 막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 그게 무슨 의미인가? 고아원에 있었다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부모가 없었다는 말인가? 그럼 너희는 어디서 살았니? 여자아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 곳이요. 고아원도 있었고 위탁가정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옮겨 다녔어요. 왜? 남자아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오래 안 키웠어요. 돈이 안 되니까요. 강민재의 주먹이 움켜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본 인간들.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지만 상상만으로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혼자 살아요. 오빠랑 저랑. 여자아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11살과 9살 아이가 혼자 산다는 게 당연할 리 없는데. 강민재는 물었습니다. 너희 이름은 뭐니? 민서예요. 얘는 오빠 민준이에요. 민서, 민준. 강민재는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15년 전 자신이 쌍둥이에게 지어줬던 이름과 비슷했습니다. 아들은 준혁, 딸은 서연이었습니다. 민준, 민서, 준혁, 서연. 우연일까요? 강민재는 아이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 윤곽, 눈매, 코, 입술. 모든 게 15년 전 그 아이들과 닮았습니다. 특히 남자아이 민준의 목덜미에 있는 화상 흉터. 그건 절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너희 오늘 밤 여기서 자면 안 돼. 나랑 같이 가자. 민준이 경계했습니다. 어디요? 따뜻한 곳. 밥도 먹을 수 있고 씻을 수도 있는 곳. 민서가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어른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강민재는 말했습니다. 나는 강민재야. 민성그룹이라고 들어봤니? 거기 회장이야. 너희한테 나쁜 짓 안 해. 약속할게. 민준이 여동생과 속삭였습니다. 잠시 후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재는 아이들을 차로 데려갔습니다. 비서들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조수석에 민서를, 뒷좌석에 민준을 태웠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우릴 도와주세요? 강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죽은 쌍둥이와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5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온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말했습니다. 그냥 너희가 불쌍해서. 강민재는 아이들을 강남의 한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프레지던트 호텔 32층 스위트룸. 넓은 거실과 침실 2개, 욕실까지 갖춘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강민재는 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샐러드, 디저트까지. 아이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먹다가 점점 속도를 냈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 강민재는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서야, 천천히 먹어. 체할 수 있어.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가에 소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냅킨으로 닦아줬습니다. 아이는 움찔했지만 이번엔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민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씻고 푹 쉬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민준이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민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 그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들과 어떻게 해야 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일단 너희가 안전하게 지낼 곳을 찾아줄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욕실로 들어간 후 강민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빛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1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였습니다. 아내 윤희와 쌍둥이 준혁, 서연을 먼저 보냈습니다. 강민재는 급한 전화 때문에 잠깐 차를 세웠습니다. 거래처와의 문제였습니다. 고작 15분. 15분만 늦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 15분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이 중앙선을 넘었고 여러 대의 차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강민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아내의 차는 이미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경찰과 소방관이 막았지만 뿌리쳤습니다. 차문을 열었습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 아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뒷좌석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준혁과 서연. 강민재는 준혁을 먼저 끌어냈습니다. 그 순간 차가 폭발했습니다. 강민재는 튕겨나갔고 서연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시신 세 구를 모두 수습했다고 했습니다. 윤희, 준혁, 서연. 강민재는 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밤새도록. 왜 나만 살았을까? 그 질문은 15년 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죄책감은 그를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기억을 지우려고, 고통을 덮으려고. 민성그룹은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강민재는 재계 거물이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루도 행복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폐차장에서 두 아이를 만났습니다. 죽은 쌍둥이와 똑같은 얼굴의 아이들을. 이게 우연일까? 신이 준 기회일까? 아니면 잔인한 농담일까? 강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겠습니다. DNA 검사를 해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인지. 욕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과 민서가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씻은 아이들은 호텔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 붉어진 볼. 그 모습에 강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혁과 서연이었습니다. 15년 전 목욕 후 장난치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민재는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유전자검사센터. 담당 의사는 박성훈 교수였습니다. 강민재의 오랜 지인이었습니다. 민재 씨, DNA 검사를 하고 싶다고? 박성훈이 물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아이들과 나의 혈연 관계를 확인하고 싶어. 박성훈은 민준과 민서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알겠네. 일주일 정도 걸릴 거야. 체열이 시작됐습니다. 민서는 주사 바늘을 보고 울먹였습니다. 강민재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금방 끝나. 민서가 강민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강민재는 마음이 녹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강민재는 아이들을 쇼핑몰로 데려갔습니다. 옷을 사줬습니다. 신발도 가방도 장난감도 샀습니다. 민주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강민재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받아. 너희한테 필요한 거잖아.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은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민서가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 강민재는 웃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많이 먹어.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강민재는 아이들을 호텔에 묵게 했습니다. 매일 찾아갔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강민재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주는 똑똑했습니다.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지만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었고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서는 밝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냥 이렇게 도와주면 된다. 후원자가 되면 된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양성이기를, 이 아이들이 정말 준혁과 서연이기를.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민재는 민준, 민서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박성훈이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민재 씨 앉아. 강민재는 앉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손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박성훈이 말했습니다. 혈연 확률 99.97%야. 강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이 아이들은 민재 씨의 친자식이 맞아. 유전학적으로 확실해. 강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민준과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강민재를 봤습니다. 아저씨, 왜 우세요? 강민재는 아이들을 껴안았습니다. 세게, 너무 세게. 미안해,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민준이 몸을 굳혔습니다. 아빠요? 강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 아빠야. 15년 전에 너희를 잃었어. 근데 이제 다시 만났어.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강민재는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강남 한남동 500평 대저택. 정원과 수영장이 있는 대문 안으로 차가 들어섰을 때 민준과 민서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야.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집사 이영숙 여사가 반겼습니다. 50대 중반의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아이들이 내 자식들이야. 준혁이랑 서연이. 이영숙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럼 15년 전.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아이들 방부터 준비해줘. 이영숙은 빈 방 2개를 꾸몄습니다. 침대, 책상, 옷장, 장난감까지. 민준의 방은 파란색으로, 민서의 방은 분홍색으로 꾸며졌습니다. 민서가 방을 보고 뛰어다녔습니다. 오빠 봐. 여기 인형도 있어. 책도 있어. 민준은 침대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강민재를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여긴 너희 집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같은 지붕 아래에서 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강민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무서웠습니다. 이게 꿈은 아닐까? 내일 아침 깨면 모든 게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민서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고 있었고 민주는 정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강민재는 미소 지었습니다. 일주일 후 강민재는 아이들을 학교에 등록시켰습니다. 민주는 중학교 1학년, 민서는 초등학교 4학년으로 편입했습니다.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지만 아이들은 금방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민재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아침을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주말엔 놀이공원에 갔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엄마는 어디 계세요? 강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계셔. 15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어. 민서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 얼굴도 못 봐요? 강민재는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윤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민재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윤희의 사진 앞에 앉아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강민재는 윤희와의 추억을, 아이들과의 기억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은 들으며 울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다시 가족이야. 강민재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재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이제 모든 게 좋아질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달 후 사립탐정 정우석이 찾아왔습니다. 강민재는 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정우석은 4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정우석이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뭔데? 15년 전 사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입니다. 강민재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고는 이미 끝난 일이잖아. 정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당시 2대의 차가 동시에 추락했습니다. 회장님 가족의 차와 또 다른 가족의 차. 강민재는 몸이 굳었습니다. 뭐? 정우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당시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길, 연기, 비명. 경찰과 소방관들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신이 뒤바뀌었습니다. 강민재는 숨이 멎었습니다. 정우석이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회장님이 무덤에 묻으신 세 구의 시신, 그중 쌍둥이 시신은 사실 다른 가족의 자녀였습니다. 윤희 여사님의 시신만 맞습니다. 강민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준혁이랑 서연이는?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의 친자식 준혁 군과 서연 양은 그날 사고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의 아이들로 잘못 처리됐을 뿐입니다. 강민재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민준이랑 민서는? 정우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민준 군과 박민서 양. 15년 전 같은 사고로 부모를 잃은 다른 가족의 자녀입니다. 당시 혼란 속에서 회장님의 자녀로 잘못 기록됐고 시신도 뒤바뀌었습니다. 강민재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DNA 검사는 99.97%라고 했잖아.
정우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당시 검사 샘플이 잘못됐습니다. 회장님이 무덤에 묻으신 시신에서 채취한 샘플과 비교했는데 그 시신 자체가 박민준 군과 박민서 양의 것이었으니까요. 강민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5년간 무덤에 묻어뒀던 건 민준이와 민서의 부모였다는 거야?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님의 진짜 자녀 준혁 군과 서연 양은 생존해 있습니다. 강민재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서연 양은 경기도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준혁 군은 유감스럽게도 3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교통사고였습니다. 강민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는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서연 양은 살아있습니다. 지금 17세이고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강민재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준혁이는 죽었다고. 정우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강민재가 물었습니다. 그럼 민준이랑 민서는 내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정우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혈연관계가 없습니다. 강민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민재는 사흘 동안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영숙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회장님이 좀 피곤하신가 봐. 조금 기다려줘. 사흘 후 강민재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초췌했습니다. 수염이 자랐고 눈은 충혈됐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민재는 아이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앉아라. 아이들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강민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민서야. 아빠가, 아니, 내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민준이 긴장했습니다. 강민재는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어.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 너희도 그랬지?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 강민재는 정우석이 준 서류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사고. 거기서 시신이 뒤바뀌었어. 너희는 내 친자식이 아니야. 다른 가족의 아이들이었어.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우린, 강민재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진짜 딸 서연이는 살아있어. 지금 다른 가정에 입양돼서 살고 있어. 아들 준혁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 민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해요? 다시 고아원으로 가야 해요? 강민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강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선택해야 해. 진짜 딸 서연이를 찾을 것인가 아니면 너희와 계속 가족으로 살 것인가.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연히 진짜 딸을 찾으셔야죠. 우린 남이잖아요. 강민재가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남이라고?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법적으로도 아무 관계 없잖아요. 진짜 딸을 찾으세요. 우린 괜찮아요. 강민재는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강민재가 민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남이 맞아. 피도 안 섞였어. 근데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진짜 가족처럼 살았잖아. 민준이 흐느꼈습니다.
강민재가 계속했습니다. 나는 선택할 거야. 서연이를 찾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서연이는 지금의 행복한 가정에서 떨어져 나와야 해. 17년간 부모라고 믿었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해. 그게 옳은 일일까? 민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린? 강민재가 민서를 안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킬 거야. 법적 보호자가 될 거야. 정식으로 입양할 거야. 우리 계속 가족으로 살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강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는 이미 내 아이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민서가 강민재를 껴안았습니다. 민준도 다가와 안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민재는 정식으로 민준과 민서의 법적 보호자가 됐습니다. 입양 절차도 마쳤습니다. 이제 민준과 민서는 법적으로도 강민재의 자녀였습니다. 진짜 딸 서연, 지금의 이수진에게는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 익명으로 장학금을 보냈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까지 서연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정우석이 보낸 사진을 통해 강민재는 서연이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밝은 미소, 친구들과 웃는 모습,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가 진짜 가족이 아닌 거 알죠? 강민재는 놀라 민서를 봤습니다. 넌 어떻게? 민서가 웃었습니다. 오빠랑 얘기했어요. 우리 DNA가 아빠랑 안 맞는다는 거. 근데 괜찮아요. 우린 이미 가족이니까. 강민재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아빠, 진짜 딸은 안 찾으셔도 돼요? 강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연이는 이미 행복한 가정에 있어. 내가 나타나면 그 행복이 깨져.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는 행복하세요? 강민재는 웃었습니다. 너희가 있어서 행복해. 그날 밤 세 사람은 거실에서 영화를 봤습니다. 팝콘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강민재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선택이다. 15년 전 그는 가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은 연결됐습니다. 민준과 민서는 강민재에게 두 번째 기회였습니다. 다시 아빠가 될 기회, 다시 사랑할 기회. 강민재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어디선가 윤희가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여보. 잘했어. 강민재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구독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응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